이 서비스 오브젝트를 생성하시게 되면 EC2 콘솔에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상태가 액티브가 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매니페스트 파일 중에서 서비스 매니페스트 파일을 확인을 해보시면 서비스 타입이 확인을 해보시면 잠시만요. 기다려주시면 서비스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설정을 해서 배포를 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노테이션의 설정을 통해서 생성한 로드 밸런서의 종류를 NLB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로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프로비저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로드 밸런서 타입의 서비스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별도 설정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드 포트를 통해서 유저 트래픽이 전달이 되는데요. 실습 가이드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다이어그램처럼 노드 포트에 트래픽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각 노드에 배포된 큐브 프록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의해서 IP 테이블스 룰 혹은 별도의 설정을 구성을 하신 경우 IPVS에 의해서 트래픽이 다시 로드 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가용량간 트래픽이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배포하신 4번 항목까지 돌아가시고 동작 확인을 위해서 AWS 콘솔로 돌아가신 뒤에 서비스 검색창에서 EC2를 검색하셔서 로드 밸런서가 배포된 상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난수값이 붙은 이름의 로드 밸런서가 프로비저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항목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로드 밸런서 타입이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스너 항목을 클릭하신 뒤에 포워드 투 타겟 그룹 하위에 있는 타겟 그룹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로드 밸런서와 연결된 타겟, 즉 로드 밸런서와 연결된 EC2 인스턴스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3개의 인스턴스들이 타겟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노드 포트 3만 번대 이후의 노드 포트들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 설정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인스턴스 아이디들이 타겟 그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 고침을 진행을 해보시면 헬스 체크에서 이 인스턴스들이 헬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로드 밸런서가 배포됐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항목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보시면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까의 프로비저닝 상태에서 액티브라고 하는 상태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타겟 그룹에 등록된 인스턴스를 클릭하신 뒤에 인스턴스를 선택하셔서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IP 어드레스를 복사해서 기록을 따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로드 밸런서에 등록된 리스너를 돌아가셔서 타겟 그룹을 다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레지스터드 타겟 항목에서 포트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3만 번대 이후로 시작하는 포트 번호를 따로
메모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파드 생성 및 동작 확인, 바로 하위에 있는 kubectl run 명령어를 클라우드9의 터미널에 붙여넣기 하셔서 임의의 클라이언트 파드를 실행을 하고 해당 클라이언트 파드 내부에서 쉘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파드에 접속한 상태에서 두 번째 항목과 같이 export target IP라고 하는 환경 변수들을 생성을 하실 수 있도록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 화면에서 복사를 해 두었던 타깃 그룹에 등록된 EC2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IP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콜론을 넣어주시고 방금 전 타깃 그룹에서 확인을 하셨던 포트 번호, 즉 노드 포트의 포트 번호를 붙여넣기를 해서 타깃 IP를 환경 변수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인스턴스 항목에서 복사하셨던 EC2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IP 그리고 타깃 그룹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포트 번호를 활용하셔서 타깃 IP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cat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실행하셔서 test.shell이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시게 되고요. 이 test.shell 명령어에 ch모드로 실행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 쉘을 실행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파드의 트래픽이 어느 가용 영역으로 가는지를 이 쉘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C를 통해서 일단 이 test.shell 명령어 파일의 실행 결과를 인터럽트를 하시고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External Traffic Policy라고 하는 설정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AP Northeast to B, AP Northeast to D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가용 영역으로 랜덤하게 트래픽이 로드 밸런싱이 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to B가 두 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용 영역이 예를 들면 to A가 두 번이 나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동일한 가용 영역에 대해서 트래픽을 보내는 사항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 같은 경우에는 IPTables의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이 랜덤 알고리즘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 로빈 형태가 아니라 랜덤 형태로 이 트래픽이 로드 밸런싱이 별도로 발생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External Traffic Policy Local이라고 하는 설정을 실제로 적용을 하셔서 로컬리티, 즉 특정 가용 영역으로만 트래픽을 보내는 이 클라이언트 파드가 존재하는 가용 영역으로 트래픽을 보내는 설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2번의 하위 괄호 1번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명령어를 복사하신 뒤에 붙여넣기를 하셔서 External Traffic Policy라고 하는 설정에 들어가 있었던 주석들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ternal Traffic Policy 같은 경우에는 스펙 하위에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External Traffic Policy가 로컬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 파드가 존재하는 가용 영역에 존재하는 서버 파드로 트래픽을 전송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2-1번의 캡 명령어를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 클라이언트 파드에 접속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컬 디버그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파드에 접속이 된 상태에서 제가 명령어를 실행했는데요. 여기서 실행하시지 않고 exit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셔서 다시 클라우드9에 있는 터미널로 접속을 다시 해주시고 변경된 서비스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다시 생성해 주신 뒤에 이 변경된 매니페스트 파일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클라이언트 파드에 접속한 상태에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9의 터미널 환경에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재생성하고 배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kubectl get node 명령어를 통해서 각 워커 노드의 IP와 노드 포트를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명령어로는 워커 노드의 IP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명령어로는 노드 포트의 포트 번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클라이언트 파드에 접속을 하셔서 동작을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다시 접속을 하실 때에는 kubectl execute의 약자인 exec 명령어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erl-s를 입력하신 뒤에 첫 번째 노드에 IP를 붙여 넣으시고 노드 포트의 포트 번호를 30046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 명령을 여러 번 실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해당 파드가 존재하는 가용 영역으로만 트래픽을 지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익스터널 트래픽 폴리시 로컬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개의 가용 영역으로 트래픽이 로드 밸런싱이 되어서 발생하셨던 이 가용 영역 간 트래픽 비용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워커노드에 있던 서버 파드가 없어지거나 혹은 해당 파드가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NLB의 헬스 체크에 의해서 다른 타겟으로 등록된 서버 파드로 로드 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해당 가용 영역에 파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페일오버도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3-2번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kubectl delete 명령어를 통해서 배포를 했던 리소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를 삭제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파드에 접속해 있으신 저 같은 경우에는 exit 명령어를 실행하셔서 다시 클라우드9 환경으로 접속을 하신 이후에 kubectl delete 명령어를 실행하시도록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했던 서비스라든지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와 같은 리소스들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생성했던 설정 파일들을 rm 명령어를 통해서 삭제를 진행을 해주신 이후에 3-2번 항목으로 넘어가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의 삭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네임스페이스 삭제까지 기다린 이후에 네임스페이스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rm 명령을 실행해서 각종 구성 파일들을 삭제한 이후에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시나리오에서는 쿠버네티스의 인그레스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외부 노출점을 생성한 경우에 가용 여건 트래픽을 줄이실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인그레스 리소스를 생성하셔서 AWS의 로드 밸런서를 배포하시려고 하시면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필요한데요. AWS 로드 밸런서 컴포넌트에 필요한 IAM 정책을 먼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EKSCTL 유틸리티를 활용해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의 IAM 역할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어카운트에는 약 2분에서 3분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배포가 되는 것을 기다린 뒤에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배포가 완료가 되어서 그 다음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생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번 서트 매니저 설치 부분인데요. 앞서서 서트 매니저를 다른 실습에서 생성을 했지만 설정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큐브시트를 어플라이로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한 뒤에는 큐브CTL getPath 명령어를 통해서 서트 매니저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실행되는 파드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헬름을 통해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의 하위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하신 뒤 붙여 넣으시고요. 네, 아래와 같이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인스톨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을 하신 뒤에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잘 생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큐브CTL get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두 개의 파드 중에서 2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인그레스라고 하는 1년의 리소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의 하위에 있는 리소스를 복사하셔서 명령어를 붙여넣기를 하셔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매니페스트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6번의 명령어를 복사하신 뒤 붙여넣기를 하셔서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매니페스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을 통해서 서비스 매니페스트를 동일하게 생성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그레스의 배포를 위해서 인그레스 매니페스트를 생성을 하실 예정인데 먼저 동작 확인을 위해서 인스턴스 모드로 인그레스를 만들어서 동작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복사하신 뒤 붙여넣기를 진행해 주시고 9번 항목에 큐브CTL 명령어를 복사하신 뒤 붙여넣기를 하셔서 네임스페이스,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인그레스라고 하는 일련의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도록 배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매니페스트를 확인을 해주시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인그레스를 생성할 때 타겟 타입을 인스턴스로 지정해서 배포를 하게 된 이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드온을 설치하셔서 인그레스를 배포를 하시게 되면 이전에 서비스 오브젝트를 배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AWS의 로드 밸런서를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고 이전에 3-1번 실습에서 진행했었던 서비스를 배포했을 때와 달리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HTTP 패스 기반의 라우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 이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사용하셨던 분들께서는 리소스 명이 AWS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에는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로 이름이 변경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로드 밸런서 항목으로 돌아가서 이 로드 밸런서가 제대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콘솔 화면을 닫으신 경우에는 검색창에서 EC2를 검색하신 뒤에 EC2 콘솔로 접속하시고 스크롤 바를 내리신 이후에 로드 밸런싱 항목 하위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와 동일한 화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 3-1번에서 생성했던 로드 밸런서 별도의 로드 밸런서가 프로비저닝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항목을 클릭하셔서 디테일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로드 밸런서 타입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된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동작 확인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로드 밸런싱 하위에 있는 타깃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타깃 그룹이 한 개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을 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타겟으로 인스턴스 아이디가 등록이 되었고 이 타겟 그룹에 노드 포트 3만 번대 이상의 노드 포트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모드일 경우에 트래픽의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셔서 kubectl get ingress 명령어를 통해서 인그레스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curl 명령어를 통해서 ALB의 호스트네임으로 트래픽을 접속을 했을 때 HTTP 헤더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된 결과 중에서 리모트 어드레스 부분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노드의 IP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출력되는 숫자를 보시면 192.168.174.7번이 확인이 된 것, 리모트 어드레스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EC2 인스턴스에 다시 접속을 하셔서 인스턴스 항목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 리모트 어드레스가 확인을 해보았을 때 네, 화면에 보이시듯이 해당 리모트 어드레스는 워커노드의 IP 어드레스가 등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ALB에 트래픽을 보내게 되면 해당 워커노드에 있는 노드 포트로 트래픽이 들어가게 되고 이 노드 포트를 거친 이후에 파드의 순서로 트래픽이 전달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노드 포트를 통해서 트래픽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노드에 들어가 있는 큐브 프록시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IP tables 룰스에 의해서 가용 영역에 상관없이 로드 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용 영역 간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IP 모드로 로드 밸런서를 배포를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클라우드9 콘솔로 돌아가셔서 실습을 진행하시던 터미널에서 큐브시티의 딜리트 명령을 통해서 인그레스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스턴스 모드로 배포한 인그레스를 삭제한 이후에는 IP 모드로 생성한 인그레스를 배포하게 될 텐데요. 새로 배포할 인그레스 YAML 파일의 설정들을 확인해 보시면 어노테이션 하위 항목에 이전과는 달리 타겟 타입이 인스턴스가 아닌 IP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인그레스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IP 모드의 인그레스를 새로 생성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리소스의 상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인스턴스 모드의 경우에는 클러스터 내에 노드를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대상 타깃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ALB에 도달하게 되는 트래픽은 워커 노드의 노드 포트를 거쳐서 서비스 파드로 라우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큐브 프록시의 IP 테이블스 룰에 의해서 가용 영역 간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IP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파드를 로드 밸런서의 타깃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ALB에 전송된 트래픽을 노드 포트를 거쳐서 전송하지 않고 ALB의 타겟 그룹으로서 파드의 IP가 직접 꽂히게 되기 때문에 ALB로 트래픽을 보낸 경우에도 노드 포트를 경유하지 않고 파드 IP로 직접 트래픽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가용 영역 간 통신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EC2 인스턴스 콘솔로 들어가서 로드 밸런서 항목을 확인을 해주시고 현재 신규 로드 밸런서가 프로비저닝 중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 타입의 로드 밸런서가 등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타깃 그룹으로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 등록되어 있는 타깃 그룹의 타깃 타입이 IP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타깃 그룹의 타겟 탭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위에서 실습했던 내용과는 상이하게 IP 인스턴스의 ID가 등록이 된 것이 아니라 파드의 IP가 직접 타겟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는 로드 밸런서 생성이 완료가 되어서 액티브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실습하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인스턴스 모드의 ALB와 동일하게 생성한 ALB의 호스트 네임으로 트래픽을 전송해서 리모트 어드레스가 어떤 IP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서버 파드에 출력된 리모트 어드레스 헤더에 ALB IP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설정 확인을 통해서 ALB에서 직접 서비스 파드로 다른 노드 포트나 이런 부분들의 경유 없이 바로 전송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B에서 파드에 순서로 트래픽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IP 테이블스 룰에 의한 로드 밸런싱, 추가적인 로드 밸런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용 영역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EKS 비용 최적화 워크숍 중에서 비용 시각화 부분, 그리고 컴퓨팅 비용 최적화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카펜터, 배포부터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시는 부분, 그리고 카펜터의 콘솔리데이션 기능을 이용하셔서 유효 자원을 삭제하시고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인 인스턴스를 활용하시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3번의 EKS 네트워크 비용 최적화 부분에서 외부에서 접속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서비스로 접속을 할 경우에 서비스 오브젝트를 노출했을 경우에 가용력 간 전송 비용을 절약하시는 방법, 그리고 인그레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외부에 접점을 노출시켰을 경우에 가용력 간 비용을 절감하시는 방법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컴퓨팅 비용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 노드 스케줄링을 하실 수 있는 캐다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라비톤이라고 하는 저희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인스턴스를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설정인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를 활용하셔서 가용력과 통신을 줄이시는 방법, 그리고 3-4번에 이스티오를 클러스터에서 활용을 하시고 계신 경우에 가용력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로컬리티 LB 기능까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실습에서는 시간의 여유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직접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번 모듈에서 생성한 리소스를 삭제를 진행을 해주시고, 오늘 실습했던 내용들에 대한 리소스 삭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프리티어가 아닌 리소스들을 다수 생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 후에 생성된 리소스들을 삭제를 해주셔야 하는 점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실습을 진행해 주신 분들께서는 리소스 삭제까지 같이 실습을 진행한 이후에 실습 종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과 같이 이 케이스 관련 리소스들, 디플로이먼트라든지 서비스, 인그레스와 같은 리소스를 삭제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필름 딜리트 명령을 통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서트 매니저도 같이 삭제를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3-2번 모듈에서 생성을 진행을 했던 서비스 어카운트와 IAM 폴리시도 같이 삭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붙여놓고 네, IAM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엔티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리소스 정리 이후에 이 IAM 폴리시 같은 경우는 같이 수동으로 삭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9에 배포를 했었던 폴더들에 대해서도 리소스 정리를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순차적으로 리소스 삭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듈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1-4번에 실습 리소스 정리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1-4번의 첫 번째 명령어를 통해서 AMP 서비스 그리고 이 케이스 애드온들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복사한 뒤 붙여 넣어 주시게 되면 리소스 삭제가 진행이 되고요. 1번 모듈에서 사용했던 디렉토리도 같이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용 시각화에 대한 실습 리소스 정리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 2번 컴퓨팅 비용 최적화 모듈에 대해서 2-6번의 실습 리소스 정리를 통해서 배포했었던 리소스들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름 언인스톨 명령어로 카펜터 관련 리소스들을 삭제를 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사전 설정에서 배포한 AWS 이벤트 브릿지라든지 SQS와 같은 카펜터를 실행할 때 필요한 AWS 리소스들도 같이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터미널 상에서 이번 모듈에서 사용했던 디렉토리도 동일하게 삭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3-5번에 리소스 정리를 실행하도록 할 텐데요. 3번 모듈에서는 디렉토리만 클라우드9 상에서 생성을 했던 디렉토리만 정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실습을 종료한 이후에 EKS-CTL 명령어로 EKS 클러스터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KS-CTL delete 클러스터 명령어로 클러스터를 제거를 하시고요. 물론 이 클러스터 삭제 명령어를 진행하시기 전에 각 모듈에 대한 실습 리소스들을 제거한 후에 실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삭제가 되는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하시려면 이 터미널에 출력되는 커맨드들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AWS 콘솔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IAC 도구 서비스를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클라우드9에서 CLI 명령어를 통해서 배포를 했었던 리소스들을 삭제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삭제를 위해서 먼저 EKS-CTL로 배포를 했었던 노드 그룹의 삭제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EKS-CTL로 배포된 클러스터를 삭제하시고 난 뒤에는 저희가 클러스터 배포라든지 명령어 실행에 사용했던 IDE 환경인 클라우드9에 대한 삭제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클라우드9 환경에 대한 삭제를 진행해 주실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항목에서 맨 처음에 배포되었던 스택인 AWS 클라우드9으로 시작하는 스택을 삭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클라우드9의 CLI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EKS 클러스터의 삭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EKS 클러스터의 삭제가 진행이 완료된 이후에 삭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리소스를 정리할 때 있어서 이번에 컴퓨팅 비용 최적화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카펜터 관련된 IAM 폴리시, IAM 역할과 같은 리소스들에 대해서 삭제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삭제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삭제를 실패한 리소스들에 대해서는 디테일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벤트 항목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delete failed라고 하는 항목 하위에서 어떤 항목에 대한 딜리트가 실패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탭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딜리트를 실패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리소스로 접속을 하신 이후에 하이퍼링크인 카펜터 컨트롤러 폴리시의 피지컬 ID 항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IAM 폴리시로 하이퍼링크가 연결이 되고 우측 상단에 딜리트 폴리시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수동으로 리소스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노드 그룹의 삭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Delete in Progress라고 표시된 항목에 클릭을 해보시면 Managed Node 그룹에 대한 삭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9 콘솔에서도 EKS CTL로 시작하고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노드 그룹이라고 하는 리소스의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클러스터에 대한 삭제가 진행된 이후에 나머지 리소스 정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확인을 해주시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화면에서는 지금 클러스터의 마지막 삭제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나인 환경에서는 이 클러스터 리소스들이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서 명령어가 exit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클러스터에 대한 배포 스택이 삭제가 잘 진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방금 전에 삭제에 실패한 그 카펜터에 대한 설정값들, 그리고 클라우드 9에 대한 리소스가 아직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고 오늘 실습 같은 경우에는 11시 50분에 종료를 하도록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실습 리소스를 삭제하실 때 문제가 있으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서포터분들 혹은 제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펜터 EKS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탭에 들어가시면 리소스 삭제에 실패한 항목들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로 접속을 해서 수동으로 삭제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삭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No Entity Found라고 해서 해당 IAM 폴리시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이 스택에 대해서 딜리트 버튼으로 수동으로 삭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딜리트를 할 때 이 리소스를 삭제할 수가 없었던 리소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에 대한 문구가 팝업 창으로 뜨게 되는데요. 이 카펜터 컨트롤러 폴리시라고 하는 리소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동으로 삭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카펜터 컨트롤러 폴리시에 대한 스텝은 삭제 스텝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삭제를 하지 않고 직접 수동으로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 인 프로그레스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었던 IDE 환경인 클라우드 9에 대한 배포를 삭제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AWS 클라우드 9으로 시작하는 스택을 선택을 하신 뒤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딜리트 인 프로그레스로 화면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클라우드 9 환경이 배포가 된 EC2 인스턴스가 삭제된 것과 동시에 시큐리티 그룹도 같이 삭제를 해서 환경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했었던 리소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EC2 대시보드에서 인스턴스가 전체적으로 다른 인스턴스 정보들이 모두 터미네이트 된 상태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9을 위해서 실행했던 EC2 인스턴스만 셔팅 다운, 즉 삭제가 되고 있는, 종료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실습에서 로드 밸런서에 대한 부분도 생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CLI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삭제를 완료를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카펜터의 실행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 브릿지 그리고 SQS라고 한 두 가지 리소스도 생성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벤트 브릿지 서비스로 이동을 하셔서 룰을 확인해 보시면 카펜터와 관련된 룰들은 전부 삭제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AWS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ASG에 대한 오토스케일링에 대한 매니지드 룰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QS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카펜터에 대한 리소스를 삭제할 때 동일하게 삭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큐에 들어가 보시면 아무 SQS 큐가 남아있지 않고 잘 삭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돌아가서 클라우드 9 환경들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EC2 인스턴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실행되고 있는 인스턴스들이 전부 종료가 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9 환경에서 다시 한번 환경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EC2 환경만 종료가 되고 딜리트 이 클라우드9 콘솔에서의 환경은 삭제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환경 데모 EKS 클라우드9 버튼을 클릭하시고 딜리트라고 하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셔서 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 확인을 위해서 딜리트를 입력해 주시고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환경에 대한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WS EKS 비용 최적화에 대한 실습에 대한 리소스 삭제가 완료가 되었고요. 오늘 실습 2시간가량 실습을 진행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실습이 완료된 이후에 고토웨비나 화면을 종료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서베이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나은 세션과 세션 컨텐츠, 원하시는 세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세션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서베이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발표를 진행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핸즈아웃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남겨드렸던 실습 링크를 확인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이론 세션에 대한 다시 보기는 AWS 웹사이트의 AWS 빌더스 코리아 프로그램에 대한 다시 보기 링크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링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지로 안내를 드린 다시 보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론 세션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을 진행할 때 활용을 했었던 워크샵 자료, 이 워크샵 가이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게끔 공개가 된 워크샵입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했던 워크샵을 다시 실습을 진행을 해보시고 싶으시거나 혹은 다른 오늘 실습해보지 못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실습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워크샵 컨텐츠를 참고하셔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더스 코리아 세션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